에큐원 캐피탈, 에큐원 저축은행, 인스비TV가 함께하는 지속가능 경영 ESG 매니지먼트 코र्스 이노소셜랩 유승권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TCFD, 기후위기 대응 정보 공개 지침의 이해와 적용입니다. 여러분, 지속가능성, ESG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핵심 이슈는 무엇일까요? 환경 영역에서는 이건 뭐니 할 것 없이 지구온난화 위기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위기가 있습니다. 사회 영역에서는 인권의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죠. 그리고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바로 이런 지구온난화의 환경 위기와 인권 불평등 갈등으로 인한 사회 위기 속에서 우리 기업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갈 것이냐, 그리고 이러한 환경과 사회 문제를 우리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책임 있게 경영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이 핵심 이슈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바로 이 지구온난화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하고 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기업 운영을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CFD는 파리 기후 협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이 맺어졌는데요. 이 파리 기후 협약의 기본적인 내용은 아주 잘 아시지만 이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즉 18세기보다 2도씨 이상 증가하는 것을 막자. 2도씨 이상이면 인류가 살아남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5개국,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195개국이 서명을 했고요. 요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우리 또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지구온난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또 모임이 있는데 그걸 바로 IPCC라고 하죠. 그래서 IPCC 2018년 총회에서 2050년까지 6대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이런 것을 비롯한 6대 온실가스를 넷제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또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것과 관련돼서 NDC라고 해서 협약 당사국은, 즉 파리 기후 협약에 서명한 협약 당사국은 매 5년마다 실행 목표를 공개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넷제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그것을 실행한 성과를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또 NDC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파리 기후 협약은 2015년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1992년에 아주 오래전이죠. 있었던 리우 회의라든지 또는 1997년에 있었던 교토 의정서라고 하는 부분들의 연장선상에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파리 기후 협약은 그런데요. 자, 파리 기후 협약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을 비롯해서 또는 여러 가지 단체, 국가가 이런 지구온난화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정보를 공개해서 그것을 함께 공유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게 이 TCFD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TCFD라고 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업이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전략, 하나는 대응 전략, 또 하나는 적응 전략.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잘하고 적응을 어떻게 잘하는지를 이걸 외부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응 전략은 뭘까요? 대응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싸운다는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온실가스를 제거하고 감축하고 또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또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높이고 또 탄소 포집, 우리가 CCUS라고 하는 탄소 포집이라든지 탈탄소 제품을 사용한다든지 숲복원을 통해서 우리 온도를 최대한 올라가는 것을 막아보자라고 하는 이런 대응이라고 하는 전략이 있다라고 하면, 아니 이제껏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이미 많기 때문에 이 지구온난화 문제는 이미 와 있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적응해야 된다라는 적응 전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와 위기에 적응하고 또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응하고 또 일어나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예방하고 복구하고 그다음에 또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에서는 이주하고 또 그런 것에서 피해를 받는 특히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적응 전략이라고 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을 비롯한 뭐 국가단체라든지 조직들이 대응과 적응 전략을 썼을 때 그것이 그 조직에 재무적인 어떤 영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정보를 공유해서 함께 대응하자라고 하는 것이 TCFD입니다. 그래서 TCFD 뭐 되게 생소한 용어인데요.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 포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직, 기업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며 파리 기후 협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재무적 위기와 기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공개하는 것이 TCFD인데 이걸 왜, 이 복잡한 것을 왜 기업의 ESG 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냐라고 하면 TCFD가 ESG에서 중요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속가능경 ESG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기업에게 어떤 규제나 또는 강제로 들어나오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이 어떻게 지속가능 경영, 환경 경영을 잘하고 어떻게 사회 인권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서 그 정보에 따라서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기업과 거래를 맺거나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TCFD 또한도 앞으로 ESG 정보 공개에서 어떤 핵심의 역할을 할 바로 이 IFRS, ISSB라고 하는 게 있는데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죠, 실무자분들이. 이 IFRS, ISSB에서 국제회계보고기준재단인데 여기에서 이 기업의 재무적인 부분들만 이걸 평가해서 기업에 투자하거나 또는 기업 가치를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비재무적인, 특히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이 정보도 파악해서 평가해서 재무적인 어떤 지원이나 투자라든지 거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용도 이런 것들을 합하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제 ISSB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인데요. 이 부분들이 결국 나중에 지금은 뭐 당장 그렇지는 않지만 향후에 기업의 연례보고서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한 해가 끝나고 나서 2월 달에 뭐 주주총회 할 때 그 작년에 우리가 얼마나 비즈니스를 잘했는지 매출이 얼마고 수익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연례보고서잖아요. 그 연례보고서 상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데 이 기준이 바로 2023년에 발표된 ISSB S1, 스탠다드 1, 스탠다드 2. 근데 이 스탠다드 2가 바로 TCFD고요. 이 S2, TCFD가 ESG 의무 공시의 국제 기준화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더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너네 기업이 ESG 지속가능 경영을 잘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되는데 글로벌 기준상 가장 먼저 공개되는 것이 바로 이 기후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공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속가능성, ESG의 정보 공개의 필수 사항으로 자리매김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이 이미 여러분 이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쓰고 계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재 이 GRI,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에서 만든 GRI를 가지고 보고서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 ESG 공시가 의무화 이전에 자발적 지속가능 보고서로 나타낼 때 가장 일반적인 기준이 GRI인데 이 GRI에도 이미 TCFD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현재 EU에서 연례보고서와 통합해서 지속가능성을 보고하는 ESRS라고 있죠. 그래서 ESRS 또한 현재 벌써 2025년부터 적용돼서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도 TCFD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 결국 지속가능 경영을 기업이 얼마나 잘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첫 번째 정보 공개 대상이 바로 이 TCFD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TCFD에 4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에 어떻게 잘 대응하고 어떻게 적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할 때 그냥 우리 잘하고 있어요 라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4가지 영역, 그래서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목표와 지표 이런 4가지 영역에 따라서 보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버넌스는 의사결정 및 실행 체계입니다. 여러분 이제 거버넌스를 우리나라에서는 ESG, 자꾸 지배구조라고 번역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거버넌스를 지배구조라고 번역을 하면 ESG에서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는 거버넌스 그대로 부르든지 아니면 의사결정 및 실행체계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이 TCFD에서 거버넌스는 크게 보면 이사회, 경영진, 실무 현장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업의 의사결정과 실행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사회라고 하는 주주들의 의사결정을 위임받아서 하는 이사회가 있고 또 이사회에서 임명한 경영진들이 실무 책임을 지고 또 실제 실행하는 것은 실무 현장이니까 그러니까 전체 거버넌스는 이사회라든지 소유 구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 경영진, 실무 현장인데 이사회에서는 이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안건과 관리감독과 성과평가. 안건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관련된 안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그래서 안건과 의결의 수라든지 또는 안건의 종류라든지 중요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즉 이사회에서 기후변화 관련된 내용들을 얼마나 중요한 안건으로 올리고 있느냐. 두 번째, 관리감독입니다. 그렇게 의결한 안건들이 경영진 분들에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진에게 기후변화 대응 사항에 대한 얼마나 구체적인 요구와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가. 그냥 뭐 우리 기후변화 대응 잘 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경영진, CEO, CFO, CMO 당신들 어떻게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잘 대응 전략과 적응 전략을 잘 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그 사람들에게 계속 관리 감독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과평가. 기후변화 관련 대응을 이사회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가. 그냥 뭐 좋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하고 있고 또 기후변화로 올 비용이라든지 또 자연재해로 인한 물리적인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과 대응들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사회의 평가 자체에 넣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사회에 대한 평가를 안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사회도 평가를 해서 정말 성과 중심의 이사회를 꾸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경영진은 어떻습니까? 경영진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들이 실무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실무 책임을 맡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실행 책임과 보고와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해야 됩니다. 실행 책임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기후변화 관련 안건을 얼마나 책임 있게 실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무 현장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전략과 대응 전략이 잘 관리 감독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보고 측면에서는 이사회에 기업 실무 현장의 기후 관련 대응 현황을 얼마나 자주 잘 보고하고 있는가. 1년에 띡 한번 저희 TCFD 관련된 잘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보고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가능한 한 그래도 이사회가 열릴 때마다 지금 여름에 폭염 때문에 우리 회사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또 이번에 태풍이 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전기값이나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갈 텐데 또 원자력값 올라갈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준비해서 이사회에 보고하고 또 이사회가 적절한 관리 감독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경영진의 역할인 거죠. 그리고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관련 대응에 관련된 평가를 C레벨의 분들이 잘 받고 있느냐.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이사회와 경영진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파리 기후협약에 맞춰서 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로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는데 그것의 실행률을 우리 이사회와 경영진의 KPI, 즉 평가에 넣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무 현장 같은 경우는 실행 보고 평가인데요. 이게 이사회와 경영진에서 의사결정이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행 측면에서 이사회, 경영진에서 지시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실무를 얼마나 잘 실행하고 있는가. 두 번째, 보고. 경영진과 이사회에게 현장 실무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과 과제 그리고 얼마나 이런 것들을 잘 자주 보고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실무 현장의 보고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도 마찬가지죠. 이 온실가스 감축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의 시설부서라든지 또는 환경부서라든지 또는 시설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부서에서 이것이 자신들의 성과평가 KPI에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평가에 잘 반영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버넌스입니다. 실무자분들이, ESG 실무자분들이 반드시 챙겨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전략입니다. 위험과 기회 분석인데요. 그림만 봐도 너무 힘들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실제 파트 1과 파트 2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파트 1은 기후 변화가 과연 우리 회사에 어떤 위험이 될 것인가를 먼저 분석하는 스텝 1-1이 있죠. 이것은 기후변화 관련돼서는 크게 보면 전환 위험과 물리적 위험이 있는데 전환 위험은 뭘 전환한다는 거냐. 이 TCFD, 파리 기후 협약의 기본적인 전환의 모델이 있죠.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 결국 이 석유,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정책 및 법률도 변할 것이고 기술도 변할 것이고 시장도 변할 것이고 평판도 변할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위험, 우리가 져야 될 어떤 부담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바로 전환 위험입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 위험인데요. 물리적 위험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여름에 엄청 덥지 않습니까? 또 겨울에 엄청 추워지고 비도 많이 오고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많은 자연재해들이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미리 파악해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름철에 나타난 태풍과 같은 급성적인 것도 있겠죠. 그래서 물리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러한 위험이 우리 회사가 어떻게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에 통합해서 전략적 계획에서 위험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활동과 위험 관리 활동과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삼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자원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에너지원을 바꾼다든지 제품 서비스를 새로 개발한다든지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장에 새로 진출할 수 있다든지 또는 회사가 이런 데 준비를 잘 해놓으면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왔을 때 빨리 복구할 수 있고 회복력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스텝 1, 파트 1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서 분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회사의 재무적 역량, 재무적 역량이라고 하면 크게 보면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 자본 및 자본 조달.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라고 얘기하고 있는 손익계산서라든지 현금 흐름표라든지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분석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분석 우리 마음대로 상상력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후 시나리오를 적용해서 분석하는 것인데요. 너무 어려워요. 라고 보통 이제 ESG 담당자분들이 시나리오 분석 들어가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만 알면 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잘 적용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대표적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대표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적용해야 될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IPCC, 아까 파리 기후 협약을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것이 바로 이 IPCC, 기후 변화에 관련된 정부 간 패널인데요. IPCC 6차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2021년 8월에 발간되어 있고 보통 이제 5년에 한 번씩 보고서가 나오는데 현재 모든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기본이 되는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나온 보고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SSP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온실가스 감축 수준 및 기후변화 적응 방안의 이행 수준 등에 따라서 어떻게 미래의 사회 경제 구조가 변할지에 따라 5종류로 구분한 시나리오인데요. SSP 1-1.9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쭉 나가는데 5개가 있습니다. 1에서 1.9, 1에서 2.6, 2에서 4.5, 3에서 7.0, 5에서 8.5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이 단계가 1에서 1.9가 대응 최고의 단계라고 하면 즉 어떤 제도적인 또 법률적인 규제가 강해져서 온실가스 감축이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거라고 하면 우리 SSP 5에서 8.5 같은 경우는 대응을 안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대응을 안 하기 때문에 규제적인 문제는 덜하지만 오히려 자연재해는 많이 일어나는 이런 이슈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시나리오를 대응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또 적용해서 NDC, 아까 파리 기후 협약에 이 서명한
나라들이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국가별 확정 기여라고 하는 NDC라고 하는데 이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것도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 탄소 중립에 대한 국가 전략 시나리오죠. 그래서 파리 기후 협약에 참가한 국가가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계획을 공표하는 것이고요. 기업은 자체적으로 우리도 넷제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요라고 발표할 수 있지만 특별히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실행 목표와 계획을 공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NDC를 따르는 것이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DC는 넷제로의 목표 지표 설정과 함께 각국 정부 정책을 기업별 넷제로 실행 전략에 반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NDC 목표를 이렇게 막 산업별로 세워놨는데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그 기업이 그 전략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서로 국가 전략과 기업 전략이 부딪혀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NDC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또 살펴봐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기업이 다른 나라에 가서 기업을 운영하고 또는 공장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또 그 나라의 NDC 전략을 또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NDC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구성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또 국제적인 어떤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IEA, 우리 에너지 기구죠. 국제 에너지 기구의 탄소 중립 로드맵이 있는데 2050년까지 에너지 부분에서 순 CO2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라고 하는 전략인데 이 IEA의 시나리오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비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아까 TCFD의 구조에서 우리가 비용 중에 전환 비용 중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IEA에서 태양광 발전은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 것이고 또 석유나 석탄을 계속 쓰면 얼마가 들어갈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한 글로벌 예측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태양광 전환을 하면 이런 비용이 들어가고 또 석유나 그 석탄을 계속 쓰면 이런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어떤 비용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 시나리오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TCFD의 4대 구성 요소 중 세 번째가 위험관리 체계를 통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관리 체계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업에 보통 4단계를 얘기합니다. 리스크를 파악하고 현황 파악을 하고 리스크를 분석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이 되는지 분석과 예측을 하고 세 번째 단계로 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개선을 하거나 예방을 하고 그리고 개선과 예방이 잘 되고 있는지 네 번째 단계에서 모니터링하는 이런 관계가 선순환 이루어지는데요. 요것에다가 바로 기후 위기에 대한 부분들까지를 앞으로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의 위기관리 부서들, 대표적으로 법무팀이라든지 시설안전팀이라든지 재무팀이라든지 환경팀이라든지 인사팀이라든지 이런 팀들이 다들 위기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위기관리 요소에다가 무엇을 바로 기후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넣어야 된다라고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요소입니다. 복잡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험관리를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잘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TCFD의 네 번째 구성 요소는 목표와 지표입니다. 목표와 지표는 앞에서 얘기했던 1, 2, 3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 목표와 지표도 대응과 적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응은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감축 목표, 그래서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 중기, 장기. 단기, 중기, 장기는 기업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1, 3년, 3, 5년, 10년 이상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배출 총량에 대한 감축 목표, 또 단위, 매출이라든지 제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되는 것이고요. 실행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축 목표 실행 점검을 위한 확인 지표가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이라든지 직접 발전을 할 것이냐, 직접 구매를 할 것이냐, 간접 인증서를 구매할 것이냐, 또는 탈탄소에 대한 전환 비율,
생산 시설이라든지 운송 수단, 공정 전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얼마나 바꿨는지에 대한 어떤 전환 비율을 실행 지표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또 공개 범위를 지표로 가져갈 수도 있죠. 그래서 스콥 1, 2만 공개할 것이냐, 스콥 1, 2, 3 모두를 공개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공개 범위에 해당됩니다. 또 적응 부분에 있어서는 예방과 전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방 지표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 특히 자연재해에 적응하기 위한 지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전이라고 하는, 이전, 옮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생산시설 또는 물류 이동 경로 등을 물리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비율도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고요. 또 전환 지표, 기후변화로 인해서 비용 상승이 예상되는 원료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또는 공급망을 전환하는 비율이 또 지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투자 지표가 있겠죠.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상품 서비스에 투자하는 그런 지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목표와 지표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TCFD의 요구사항입니다. 자, 앞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하는 기업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TCFD의 벤치마킹 대상 글로벌 리딩 기업이 있는데 잘하는 기업들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 생필품을 생산하고 있는 유니레버라든지 전기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그리고 의약품 생산 업체인 노보 노디스크, 또 머스크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핵심적으로 잘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기후변화 전략과 비즈니스 전략을 잘 통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머스크 사례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머스크 같은 경우는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통합 목표와 지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거버넌스에서는 이사회가 ESG 목표와 전략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있고 또 경영진의 탄소 감축 목표 실행을 관리 감독을 잘하고 있고요. 또 KPI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 경영진 같은 경우는 실무 영역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를 감독하고 실행을 잘하고 있고요. 이런 실행 경과 및 성과를 이사회에 또 분기별로 잘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무진 같은 경우는 COO 경영관리 책임자가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 실무 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고요. 또 영역별 TFT를 구성을 해서 우리 머스크의 주요 산업인 해운 운송 산업에 대해서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것들을 관리 감독 실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전략 차원에서는 위기와 기회, 시나리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위기는 운송회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제 에너지 연료 부분인 거죠. 그래서 선박 연료 전환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그리고 탄소세, 지금 유럽에서 하고 있는 탄소세가 급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바다나 또는 해상 그리고 육상 운송로에서 많은 위험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어떤 물리적 리스크에 대한 안전 문제도 부담된다라고 하는 것이 위기로 파악이 됐고요. 또 한편 기회에 있어서는 에너지 효율화를 한다라고 하면 비용 절감과 탄소 절감의 기회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ESG 지속가능 경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들, 특히 이제 화물 같은 경우는 화주라고 얘기를 하죠. 화주의 이용이 증가하고 또 우리가 안전 예방을 잘 하니까 안전사고도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안전 강화를 통해서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SS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IPCC에서 나온 SSP 1-1.9, 2-4.5, 5-8.5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나 해운 산업을 많이 하고 있는 머스크이기 때문에 물류량이 많은 5개 항구를 분석해서 그 항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물리적 리스크를 잘 분석, 대응하고 있는 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험관리 통합에 있어서는 전환 위험에 있어서는 연료 전환과 탄소세 증가는 당연히 비용 증가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재무 전략의 위험관리 체계와 통합하고 있고요. 또 물리적 위험에 대해서는 자연재해 증가라든지 안전사고 증가는 어디 가겠어요? 바로 안전사고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위험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또 고객 관련된 위험도 있죠. 그래서 물류 비용 증가라든지 항로 변경이라든지 또 물류 안전이라든지 물류 지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어느 부서가 담당을 할까요? 바로 고객 대응 관련 부서가 또 이런 위험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와 지표는 어떨까요?
목표 측면에서는 2030년까지 스콥 1에 대해서 35% 절감을 하겠다. 스콥 2에 대해서는 100% 절감을 하겠다. 스콥 3에 대해서는 22%로 절감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요. 2040년까지 스콥 1, 2에서 96%, 스콥 3에서 90%까지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열정적인 목표를 또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머스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지표와 관련돼서는 스콥 1의 선박 연료 전환율이라든지 스콥 2의 운영 전기의 신재생 전기에 대한 전환율, 그리고 스콥 3에 대해서는 협력업체와 함께 해야 되니까 스콥 3의 협력업체와의 협력률, 이런 것들 실행 지표로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큐온 캐피탈, 에큐온 저축은행, 인스비TV가 함께하는 지속가능 경영 ESG 매니지먼트 코스 두 번째 시간 TCFD,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 TCFD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TCFD가 스텝 1, 2, 3, 4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우리 경영진들이 이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실제 비즈니스의 목표와 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진, 경영진이 기후변화 대응하고 적응하는 것이 지속가능 경영, ESG의 핵심이자 ESG 정보 공개의 필수 사항이라는 것을 바르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넷째로 2050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결정한 다음에 이것을 회사의 비즈니스 전략과 예산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것을 하기 위한 실무진의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위험과 기회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걸 그냥 ESG 담당 부서가 하게 되면 되게 좁은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 부서들, ESG 부서와 함께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생산 부서라든지 유통이라든지 뭐 다양한 부서들이 있겠죠. 이런 부서들과 또 재무 부서와 함께가 중요합니다. 함께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체의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과 기회를 분석하고 이것이 이제 회사의 실제적인 비즈니스 전략에 적용돼야 되는데, 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또 추가로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IPCC 시나리오, 또 NDC 시나리오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려우면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위험관리 체계에 통합되는 거죠. 그래서 전사 통합 위험관리 체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없는 회사라고 하면 이걸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재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고객 관련돼서 기존에 리스크 관리하는 활동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기후변화도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인식하고 분석하고 대응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하고 평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기후변화는 사실이고, 그 기후변화가 여러분 회사의 비즈니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 많은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잘 정리해서 그것을 외부로 공개하는 일이 TCFD이고, 그것은 ESG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